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결혼 준비 할 것도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박람회를 찾는 예비부부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충동적으로 서비스 예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종목을 골라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곧 시작될 배당을 기다리면서 기대도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주주들이 받는 배당의 정도를 나타내는 배당 성향은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장 발전의 정도도 좀 낮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횡보세 전형을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네.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계속 그 도합권에서 위로 아래로 등락을 몇 번씩 하면서 결국 소폭 하락한 가운데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 캐주얼 스타트를 보여주었던 코스닥 시장도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감 종가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네. 거래소의 경우는 전일 대비 2.58포인트, 0.13% 소폭 하락하면서 2019.0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과 기관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에 들어오면서 5거래일 연속의 그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의 흐름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라는 점은 이렇게 큰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고 장중에 상승폭을 조금 확대를 할까 했는데 결국 마무리는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일 대비 0.14포인트, 0.02% 소폭 하락한 672.8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감되면서 이로써 5거래일 연속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 개인들만이 매수했고 외국인도 소폭 매수했습니다만 미미했고요.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최근의 시장 흐름이 좀 거대 자금들, 즉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선호하는 대형주군들로 시세가 조금 더 이어졌다. 그리고 중소형주군들은 상반기에 좋았던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좀 낙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수급 흐름들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당분간도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권이 12월에 정도가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 아직도 반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조금 달라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때까지는 이런 정도의 그렇게 큰 폭의 흐름이 아니라 좁은 박스권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하신 이런은 그러니까 박스권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군 쪽으로 움직임이 더 호쾌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들이 조금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지수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가 그동안의 흐름에서 좀 쉬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자동차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전체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현대차가 2.5%, 기아차가 3.6% 상승하면서 자동차 부속 부품주까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그나마 그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면에
어제 아주 강세를 보여주었던 철강, 금속 업종들은 오늘 또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제조업종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큰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연속적으로 쭉쭉 끌어주지는 못하고 있고 네. 반등을 하더라도 짧게 반등을 하고 끝낸다는 것은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는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대 장치 산업들은 상당히 작년보다 개선된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대형 업체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시장이 계속 가지고 있어서 네. 호피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제한된 흐름에서 조금 오르다가 쉬고 그리고 쉬었던 업종이 다시 오르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중국 증시는 어떻게 가고 있나요? 네, 중국 증시는 이제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네. 하락했던 흐름에서 기대감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요. 전일 조금 상승이 컸던 흐름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는 그러면서 꾸준히 조금 네. 주가 지수를 올리는 그런 흐름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지금 당장은 부담 요소인 것은 아니군요. 예.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맨날 늘어난다라고만 하는데 또 늘어났네요. 8월에 가계대출이 또 급증했죠.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예금 취급 기간 가계대출 자료를 보니까 지난 8월에만 가계대출이 9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올 4월에 10조 1천억 원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인데요. 작년 8월 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무려 55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이 8월은 보통 이 계절적으로 주택거래 비수기인데요. 그런데도 이 전세난 여파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네. 주로 생계형 자금으로 쓰이는 기타 대출 증가세도 이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직은 효과가 없는 건가요? 네, 당국이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서 이 관리에 나선 게 8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를 판단하려면 이 9월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여기에다 이 9월에는 전국 주택 거래량도 좀 주춤을 하고 있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한풀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좀 있긴 합니다. 반면에 이 최근 신규 분양 시장이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가계대출이 크게 꺾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올 하반기에 건설사들의 이 밀어내기식 신규 분양이 급증하면서 집단 대출이 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 6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주택담보대출 총계를 봤더니 한 달 사이에 4조 원 가까이 늘면서 2010년 9월 이후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꽤 많이 늘었네요. 네. 근데 이 저축은행 금리는 당연히 이 시중은행보다 높다라고 알고 있어서 예금도 예전에는 그쪽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근데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은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최대로 많은 경우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네, 차이가 꽤 큰데요. 이 예. 저축은행 금리 비교 공시스템에 따르면 이 9월 말 기준으로 25개 저축은행 가운데서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0%를 넘는 저축은행 6곳에 달했습니다. 최고 금리가 아니고 이 평균 금리니까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고금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4%대니까 7배나 높은 이자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저축은행 전체 평균 신용대출 금리도 25%에 달했는데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 저축은행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자 부담은 오히려 더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저축은행들끼리도 금리 차이가 많이 있나요? 네, 최고 2배 넘게 차이가 났는데요. 예.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3호 저축은행은 이 평균 금리가 31%에 달한 반면에 예. 이 시중은행 계열인 KB와 신한저축은행 금리는 15% 정도로 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용평가 방식을 다변화해서 금리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신용 등급이 낮다고 이 획일적으로 고금리를 물리기보다는 이 등급별로 금리의 차이를 좀 둬야 된다는 거. 최근에 일부 핀테크 기업 또 내년
내년에 출범하는 인터넷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 과연 이 저신용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용 낮은 사람들이 금리까지 더 많이 물게 하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기는 한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중금리 상품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맞습니다. 예. 게다가 요즘에는 또 은행 얘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4시에 문 닫는다.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뭐 지구상에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금융회사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최종한 지구라고 표현을 했었나요? 예. 한마디를 하면서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국내 은행들은 그 2009년 4월부터 오후 4시에 지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금융노조는 원래 이 4시 반이던 영업 종료 시간을 3시 반으로 당기려고 했는데 은행 측이 반대하면서 좀 4시로 좀 절충을 본 건데요. 이 최 부총리는 은행 직원들이 그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 노조에 기대서 억대 연봉을 챙기고 있다고 좀 비판을 내놓은 겁니다. 반면에 은행 직원들은 오후 4시에 창구 일을 마감하고 나서 뭐 정산에다 영업까지 진짜 업무가 시작됐는데 최 부총리가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고도 오래 일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좀 빠른 게 아닌가, 문 닫는 시간이. 그런 생각은 드는데 외국은 어떤가요? 뭐 최 부총리 말만 보면 그런데도 뭐 실상 그 예외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은행들은 우리보다 빠른 오후 3시에 좀 문을 닫고 있고요. 또 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4시에서 5시 사이에 영업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뭐 일부 은행들은 고객 편의에 맞춰서 뭐 탄력적으로 좀 지점을 운영한다고 하고요. 요즘에는 그 우리나라도 이 저녁이나 주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이 일반화되면서 지점 이용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도 이 최 부총리가 금융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좀 오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입이 세금 수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덜 거쳐서 좀 수입 주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나 보네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올해 정부의 총 수입이 376조 2천억 원, 또 국세 수입은 217조 7천억 원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각각 5.6%, 또 5.9% 늘어난 규모인데요. 올해 경상 성장률 전망치가 4.3%니까 세금은 생각보다 더 많이 거치는 겁니다.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데도 좀 수입이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 담배값 인상, 또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효과가 큰데요. 담배값 인상 등으로 개별 소비세가 작년보다 42% 넘게 거칠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좀 회복되면서 자산 관련 세수도 30% 넘게 늘어날 것으로 뭐 그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늘어나면 못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세수가 펑크 내는 것은 여전히 또 피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뭐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수가 펑크가 났는데 올해도 총 수입이 올해 예산인 377조 7천억 원과 비교하면 1조 4천억 원 정도가 좀 모자랍니다. 그 내년도 문제인데요. 내년 정부의 총 수입은 올해보다 14조 9천억 원 늘어난 391조 2천억 원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증가율이 4% 수준에 그쳐서 올해 증가율에 좀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진이 뭐 여전한 가운데서 또 자산시장 회복세도 주춤하면서 정부의 수입 또 좀 더 주춤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세금을 좀 늘려야 되나요? 뭐 증세 논란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정부가 뭐 그 증세 논란은 좀 증세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증세는 얘기는 조금 많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담배세처럼 또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보험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간, 이게 좀 늘어난다고 하죠? 네, 뭐 경제 사정이 어렵거나 뭐 또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는데 뭐 다시 살리고 싶은 경우가 좀 꽤 있을 텐데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한 후에 다시 살릴 수 있는 유효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납니다. 다시 해지된 그 보험 계약을 살리려면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는 물론 또 그 기간에 소정의 이자도 함께 내야 되고요. 지난해 보험료 연체 등으로 해지된 보험 계약이 전체 계약 대비 2.8% 수준인 264만 건에 달했다고 하고 부활된 계약은 46만 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활 기간을 지나면은 복구는 안 되는 거죠? 네, 기존 보험은 아직 그 유효가 하지 않고 새로 가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 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에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릅니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가을 결혼의 시즌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 박람회를 찾는 예비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박람회에 가보면은 사은품 주겠다. 그리고 지금 예약을 하면은 할인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를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그 경우에 지나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잠시 후 2부에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일단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스 한 박스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보내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있습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다시 듣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YTN 앱, 예스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듣고 싶어라.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창업 경영 컨설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열린사이버대학 창업컨설팅학과 황윤정 학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창업 컨설팅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창업학은 새롭게 기업을 만드는 초기 기업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학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건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꿈꾸시는 부분들은 창업 컨설턴트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재직 경험이나 창업 경험이 있는 시니어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제2의 인생을 그 실전에서의 직업 경험을 가지신 부분을 살려서 창업 및 경영 분야의 전문 강사, 컨설턴트로 활동하실 수 있게 학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 중장년층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사이버대학은 중장년층
중년층분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40대에서 50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좀 중장년층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경제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누구나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한 번쯤 창업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중장년층 분들이 그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라고 보고요. 자신이 공부했던 전공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전공을 찾아서 또 입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거고 또 그 외에 어떤 쪽으로 가게 되는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 경영 컨설턴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창업에 대한 수업이 거의 전 과목에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한 거의 30여 개 되는 과목에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창업에 도전을 하는 재학생분도 많으십니다. 이 창업 컨설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듯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바로 공부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지벤잡 창업 경영 컨설턴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주제는요.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충동구매 주의입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들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혼 박람회 한두 번씩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또 최근에도 예비 부부들이 많이 현장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가보면은 또 혜택도 많아요. 그래서 할인 행사한다 이런 광고를 보고 덥석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를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쓴맛을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소비자원 연결해서 피해 사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의 서보원 대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웨딩 컨설팅 또는 웨딩 패키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안 하고 일괄 구매하는 건가요? 그렇죠. 익히 알고 있는 스드메, 그러니까 머리 글자를 딴 것인데요. 스드메가 뭔가요? 저는 익히 알고 있지가 않은데. 예. 그 스튜디오 사진 촬영, 그다음에 드레스 대여, 또 메이크업 이 세 가지를 스드메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이제 기본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것하고 예식장이라든지 혼수, 예물업체 등 이런 결혼 관련 업체를 소개 알선해 주는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와 관련된 피해가 최근에 늘고 있다고요? 네, 2010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총 229건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네. 예,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 45건을 정점으로 해서 2013년 30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금년 8월 기준으로 이제 벌써 35건이나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느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이제 결혼 박람회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하나의 어떤 구매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소비가 늘면 또 소비자 피해도 느는 게 또 일상적이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이런 피해 상당수가 결혼 박람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5년간의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총 22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1%인 94건이
결혼 박람회장에서 체결한 계약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꽤 오래전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결혼 박람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할인 혜택 같은 거 많이 준다고 하고 시중가보다 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싸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하고 가라라는 유혹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하신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네, 뭐 주요 피해 유형을 한번 살펴보니까 네. 총 94건 가운데 77%인 73건이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계약 해제를 거절한 사례가 53건, 중도 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이었습니다. 예. 뭐 그 밖에도 결혼 사진 인도 거부 등 사진 촬영 관련 불만족 7건, 네. 또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요구 등 드레스 관련된 불만족이 3건. 네. 또 이제 기타 항목으로 분류됐는데 계약할 때 고지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네. 또 웨딩 플래너를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한 그런 사례가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중간에 해지해도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약관에 그렇게 있었는데 소비자들이 모르고 사업자들이 임의로 이렇게 해제 시에는 이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규정이 나왔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약관 내용을 살펴볼 여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근데 실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박람회라는 명칭을 생각하면 네.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둘러보고 또 구매할지 여부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결혼 박람회장은 이런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과도하게 계약 체결만 권유를 해서 소비자들이 충동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람회 당일 현장에서 계약한 사람에게만 사은품을 제공한다. 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충동 구매로 생각해서 해제 해지 요구를 하면 거절한다는 그런 사례죠. 예. 그러면은 박람회 가시는 예비 부부들은 약관도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꼭 하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그럼요. 네. 약관은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 평균 대행 요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계약 금액이 확인된 54건을 분석해 보니까 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평균 대행 요금이 247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뭐가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 또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까지 아까 말씀하신 스드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 대행 서비스의 이렇게 본식 촬영, 그러니까 결혼식 촬영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 본식 촬영 비용이 한 50에서 70만 원, 또 이제 기타 부가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촬영을 했다면은 촬영 원본 파일을 선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또 27만 5천 원. 또 결혼식 때 도우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헬퍼비 명목으로 드레스 결혼식 촬영 또 스튜디오 촬영에 각각 15만 원씩 그렇게 해서 기타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다 감안해서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총 비용은 약 한 350만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혼식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박람회는 여전히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봐도 예전보다 상당히 좀 큰 것 같은데 광고가 더 휘황찬란해지다 보니까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도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결혼 박람회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있어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8월 한 달간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결혼 박람회장 9곳을 직접 한번 다녀봤습니다. 물론 방문하기 전에 박람회와 관련된 온라인 광고를 보고 또 사전 신청을 해서 현장에 가서 계약 상담까지 받은 것이거든요. 이거는 블라인드 테스트나 블랙홀 그런 형식이죠. 하셨군요. 네네네. 이제 그 결과 9개 중에서 5개 박람회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가 아니고 자신의 영업 장소를 활용해서 소규모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박람회와 관련된 광고 내용을 보면 뭐 그 스드메 업체들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예물, 혼수 뭐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제휴를 맺고 있거나 또 참가하는 것처럼 그 인식이 될 수 있는데 네. 막상 현장을 방문해 보면 뭐 테이블 몇 개에 플래너가 계약 상담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라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 9개 박람회 중에서 8개가 사은품 제공 또 가격 할인 이런 혜택들이 이번 박람회에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네. 즉석에서 충동적인 계약 체결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8개 업체 가운데 저희가 그 행사가 지난 뒤에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5개 업체가 8월 한 달간 매주 또는 격주로 박람회를 계속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 조사원들이 지금 당장 계약 체결하는 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수차례 계속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 상당히 이제 좀 난처하게 하는 불쾌감을 조성하는 그런 경우가 세 개 업체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계약을 꼭 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관람만 하기 위해서 가는 소비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라는 명칭에 좀 덜 맞지 않은 그런 무늬만 박람회인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온라인 광고를 보고 박람회 사전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 박람회 장소가 이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소규모 영업 장소인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는 이행 기간이 그 본시까지 보통 수개월 또 뭐 해가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대행업체의 건전성이나 뭐 상품 내용에 대한 충분한 비교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다. 예. 이런 유인성 상술에는 좀 현혹되시지 마시고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계약은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충동 구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뭐 한 2주 동안은 계약금 환불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이에 응해야 된다. 이런 특약 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기에 밑줄 쳐야겠네요. 예, 일정 기간 동안은 계약금이 환불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넣어달라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는 것, 혹은 뭐 여기서 바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조사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의 서보원 대리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타이틀 음악이 굉장히 신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들으니까 더 흥겨운 것 같긴 한데, 분양시장 분위기는 괜찮죠? 지금 뭐 작년 말부터 지방을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뭐 서울 수도권이 워낙 뜨거우니까, 네. 뭐, 올 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요게 계속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또 폐지가 돼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오르면은 집값도 오를 거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좀 분양을 받자. 또 내년에는 이제 또 대출 규제가 또 강화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수요자들은 뭐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시장을 많이 녹화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본물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어떤 건가요? 우선 어느 특정한 지역에다가 이제 지역주택 조합을 해서 추진위가 결성이 됩니다. 추진위원회? 네, 그래서 여기는 20세대 이상이 되면 이제 추진위가 결성이 돼서 땅을 사지 않고도 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주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만 갖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원이라고 하죠. 네.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그 조합원이 모집된 돈으로 땅값을 내고 네. 계약을 하고 인허가를 거쳐서 착공을 하고 난 입주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규 분양 시장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당첨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런 거는 분양가가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한 20% 정도 좀 저렴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상품인데 예. 최근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올 상반기에 조합 설립인가 받은 주택조합 수가 총 33곳이에요. 네. 여기 물량만 21,431가구인데 우리가 2003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동안 시장이. 요때 전체가 69건. 그러니까 아까 33건은 올 상반기에만 지금 33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죠.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추진 중인 단지가 한 120곳, 92,353가구가 된다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일반 분양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싸게도 분양받을 수가 있고 청약 통장이 또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좋은 상품이긴 한데 네. 여러 가지 또 체크볼 것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했다시피 청약 통장이 필요 없이 주변 시세에 한 20% 싸게 살 수가 있고요. 또 청약 경쟁이 워낙 센데 청약 경쟁 없이 그냥 그 선착순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없이 당첨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먼저 청약을 하게 되면은 그 동호수도 굉장히 좋은 거를 분양받을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옛날에는 이 조합원 자격이 무주택 서민들한테만 됐거든요. 네. 여기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 있는 사람도 충분히 가입 가능하고 다만 여기에 이제 그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뭐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있는 데다가 또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추가 그 부담금 없이 확정 분양가로 해서 분양가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사업이 지체가 되면은 추가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는 계약할 때 다 되어 있나요? 뭐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보통 계약서는 모든 계약서에는 이제 가능성까지를 다 열어두고 그런 거를 아주 특약상에도 넣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뭐 확정 분양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업이 길어진다든지 건설회사가 안 잡힌다든지 조합원 모집이 뭐 덜 된다든지 하면 뭐 광고비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들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비용들이 다 또 이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명시가 조합 약관에 이런 게 있어요. 조합원이 이게 사업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뭐 확정 분양가를 하더라도 그런 사업이 늦어진 만큼의 추가 부담감 추가 부담감을 더 내야 된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 뭐 자금이 안 모이거나 조합원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위험은 이렇게 그 청약에 참여하신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아까도 언급해서 조합원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의무를 그러니까 싸게 사고 그다음에 청약 통장 없이 합니다만 보통은 본인들이 이게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은 본인들이 자기 땅을 내거나 자기 건물을 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조합을 대행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시행사와 마찬가지죠. 이 시행사도 돈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당신한테 이렇게 땅값을 줄 테니까 나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줘라. 네. 그러니까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이 사업을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참고로 그 아까 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걸 보면 전체 100개 중에서 한 30% 정도만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막 안 된다든지 사업이 깨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입지가 아주 좋더라도 땅을 또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을 하다가 또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10년씩 끄는 현장도 있어요. 이게 조합주택과 지역주택 쪽.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장점도 많습니다만은 그 사업 주체가 상당히 열악하다든지 추진력이라든지 아니면 땅을 정말 살 수 없는 어떤 뭐 땅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고 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철저하게 체크하죠? 그거는 이제 그 조합, 그게 사실은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이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어떤 그 대비책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또 다른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상당히 규제거리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주변 부동산에도 들려보고 아니면 추진위도 가보면은 지금 현재 토지 확보 상황이라든지 계약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또 왜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한 2만 평을 사는데 거기에 뭐 종중 땅이 있다든지 뭐 종중 땅 같은 경우는 진짜 합의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못 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종중에도 가보면 이 파도 있고 저 파도 있고 다양한 파가 있어요. 근데 일정 파하고만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게 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게요. 부산 해운대가 아주 조망이 잘 되는 곳이다. 그래서 분양가가 부산 해운대 LCT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아파트 역사상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한 상품 중에서는 국내 최고가 제일 비싼 거죠? 그렇죠. LCT 84층 두 가구인데요. 320.85제곱미터인데 67억 9,600만 원이니까 7천만 원대가 되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 특정한 상품이니까 뭐 두세 대밖에 안 되고 부산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방송하기 전에 그쪽에 이제 아는 떴다방을 통화를 잠깐 했는데 요거가 당첨이 되면은 프리미엄이 몇 억 붙는다고 지금 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예, 국내하고 또 중국 뭐 사람들이 사겠다고 한 분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떴다방들이 아주 굉장한 그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봤어요. 부산으로 주소 이전해가지고 위장 전입하라는 이야기. 옛날에는 그 서울에서도 지방에 내려가면 1년 있다가 청약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주소 이전하면 곧바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또 서울로 오면 곧바로 그 청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청약 제도가 굉장히 완화가 됐죠. 그런 것도 한 목소리 하고 있는데 그 지난 4월 달에 이제 분양가가 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때 정말 분양가가 이제 많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그 1분기 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전체 그 아파트 분양가 평균 분양가가 928만 원이었어요. 그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된 이후에 2분기가 보면은 963만 원. 지금 하고 있는 3분기가 999만 원, 4분기는 1,531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그 LCT처럼 뭐 특정 그 상품의 뭐 분양가를 주도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그 분양가 상승을 주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도하게 상승하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2000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로 물론 이제 그때는 그 IMF를 겪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세대들한테 절박함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되었고 뭐 분양 시장도 굉장히 좋고 뭐 그냥 그 청약 광풍도 불고 그 가격 그 상승폭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그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그 하우스퍼가 양산했던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분양가가 그 옛날 2006년, 2007년 때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85% 이상.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에 95% 이상으로 지금 회복이 됐기 때문에 참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기술이 있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편안한 등산화 기술. 혁신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자켓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웃도어의 혁신.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 약.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7412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결혼식 패키지 넘어서면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돌잔치, 유치원, 입시학원 넘어설 사안이 많네요. 주의사항을 참고해서 결혼식부터 꼼꼼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자로서 염려가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다 지나가셨나 봅니다. 요즘 초등학생 부모들은 대입 설명회를 벌써부터 다닌다고 하는데 설명회, 박람회 참 많습니다. 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최근에 이 배당주가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성향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